안녕하세요. 밤의 서랍입니다.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저는 새벽에 더워서 깼다가 선풍기 돌리고 자다가 또 추워서 깼다가 또 다시 선풍기를 끄고 자다가 또 더워서 깼다가 다시 선풍기를 돌리고 자다가 이런 식으로 자다가 깨고를 반복하고 있어요. 근데 이러다 보면 잠을 잔 것 같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정신이 좀 몽롱해지다가 뭔가 좀 찝찝하고 불편한 꿈을 꾸다가 깨는 거예요. 아침. 오늘은 어디였나? 철도역이었나? 터미널이었나? 엄마를 만나기로 했는데 못 찾아서 그 거대한 터미널 밖으로 나갔어요. 근데 막 정신없이 다니다 보니까 어떤 길에 들어섰는데 그 길이 아주 넓고 깨끗하고 잘 가꿔놓은 그런데 좀 부유한 동네 같아 보였어요. 고급한. 근데 왠지 더 들어가면 길을 잃어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꿈속에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내가 뭔가 용기가 있고 여행이란 걸 좀 즐길 줄 아는 사람이라면 그때 그 길의 끝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 너머에 뭐가 있는지가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라면 저 길 너머를 탐험하듯이 갈 수 있을 텐데 나는 그런 용기가 없구나. 이런 뭐랄까 패배감 같은 게 엄습하면서 잠에서 깼거든요. 근데 뭐 사실 특별히 해몽할 것도 없이 저의 심리가 그냥 다 드러나는 꿈인 것 같아요. 오늘 소개해드릴 단편 소설도 제 꿈처럼 뭔가 불편하고 찝찝할 수도 있는데 이 소설 속에서의 어떤 불편함, 찝찝함 속에서 보여주는 그 어떤 섬뜩한 진실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 너머가 가리키는 그 무언가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뭐 그렇지 않아도 상관은 없죠. 플래너리 오코너의 당신이 구한 생명은 당신 자신의 것인지도 모른다 라는 긴 제목의 단편 소설인데요. 일단 책 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이따가 뵐게요. 노부인과 딸이 텐마루에 나와 앉아있을 때 시페틀리치가 처음으로 그 집 앞에 길을 걸어왔다. 노부인은 의자 끝으로 미끄러져 앉아 고개를 내밀고 강렬한 노을빛을 손으로 가렸다. 딸은 먼 곳을 보지 못해서 손가락 장난만 계속했다. 노부인은 이 황량한 곳에 딸과 둘이 살았고 시페틀리치는 처음 보는 사람이었지만 멀리서도 그가 떠돌이고 겁낼 필요가 없는 사람이란 걸 알았다. 왼쪽 코트 소매가 위로 접혀서 그쪽 팔이 절반뿐이란 걸 알려주었고 앙상한 몸매는 바람에 밀리는 듯 옆으로 살짝 기울어졌다. 그는 검은 정장을 입고 앞챙이 뒤집히고 뒤챙은 내려간 갈색 펠트 모자를 썼으며 주석 연장통을 들었다. 그는 태양을 향해 고개를 돌린 채 천천히 길을 걸어왔다. 태양은 작은 산꼭대기에 자기 몸을 얹으려고 하는 것 같았다.
노부인은 그가 마당 앞에 올 때까지 자세를 바꾸지 않았다. 그러다가 한쪽 허리에 주먹을 댄 채 일어났다. 청색 모슬린 재질의 짧은 원피스를 입은 뚱뚱한 딸은 그를 보더니 벌떡 일어나 발을 구르고 손가락질을 하며 흥분한 소리를 냈다. 시프틀리 씨는 마당 안에 살짝 들어와서 바닥에 연장통을 내려놓고는 딸의 그런 행동이 아주 자연스럽다는 듯 모자를 살짝 기울여 인사했다. 그리고 노부인을 돌아보고 큰 동작으로 모자를 벗어 인사했다. 가운데 가르마를 탄 검은색의 매끄럽고 긴 머리는 양쪽 귀 뒤에 납작하게 달라붙어 있었다. 얼굴은 이마가 절반 이상이고 눈, 코, 입은 튼튼한 돌출턱 위에 간신히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젊어 보였지만 인생을 꿰뚫어 본 듯한 허무의 기운을 띠고 있었다. 안녕하시오. 노부인이 말했다. 부인은 나무 말뚝처럼 호리호리했고 머리에는 회색 남자 모자를 낮게 내려쓰고 있었다. 떠돌이는 가만히 서서 부인을 바라볼 뿐 대답은 하지 않았다. 그러더니 노을을 향해 돌아서서 온전한 팔과 짧은 팔 양쪽을 모두 뻗어 하늘을 가리켜 자기 몸을 구부러진 십자가 모양으로 만들었다. 부인은 태양의 주인은 자신이라는 듯 가슴 앞에 팔짱을 끼고 그를 바라보았고 딸은 고개를 내밀고 뚱뚱한 두 손을 힘없이 늘어뜨린 채 그를 보았다. 딸은 붉은빛 도는 긴 금발머리였고 눈은 공작의 목처럼 파랬다. 떠돌이는 그 자세를 거의 50초 동안 유지하더니 연장통을 들고 현관 앞으로 와서 계단 밑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비음이 섞였지만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사모님, 매일 저녁 저런 노을을 보는 곳에서 살 수 있다면 저는 전 재산이라도 바치겠습니다. 매일 저런 노을이 뜨지. 노부인이 말하고 뒤로 기대 앉았다. 딸도 의자에 앉아서 가까이 다가온 새를 보듯 주의 깊게 그를 살폈다. 그는 한쪽으로 몸을 기울이고 바지 주머니에서 껌 한 통을 꺼내더니 딸에게 껌 한 개를 건넸다. 딸은 그것을 받아들어 포장을 벗기곤 그를 바라보며 씹었다. 그는 노부인에게도 껌을 주었지만 부인은 윗입술을 들어 올려 이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시프틀리 씨의 날카로운 눈은 이미 마당의 모든 것을 훑고 헛간으로 갔다. 녹슨 자동차의 각진 뒷모습이 보였다. 두 분이 운전을 하시나요? 그가 물었다. 그 차는 멈춘 지 15년 됐어. 남편이 죽고 차도 멈췄지. 노부인이 말했다. 세상 모든 것이 변합니다. 세상은 거의 다 썩었어요. 그가 말했다. 그래, 맞아. 젊은이는 이 지역 사람인가? 노부인이 물었다. 톰티 시프틀릿이라고 합니다. 그가 자동차 타이어를 바라보며 말했다. 만나서 반갑네. 노부인이 말했다. 내 이름은 루시넬 크레이터고 여기 내 딸 이름도 루시넬 크레이터야. 여긴 어쩐 일로 오신 건가? 그는 자동차가 1928년 아니면 1929년식 포드라고 판정했다. 사모님. 그가 말하고 돌아서서 부인을 주의 깊게 바라보았다. 한 가지 사실을 말씀드리죠. 애틀랜타 의사들 가운데 칼을 들고 사람 심장을 도려내서 손에 들고 그는 몸을 굽히고 정말로 사람 심장을 들고 있는 듯 손바닥을 앞으로 내밀었다. 무슨 병아리처럼
연구하는 이가 있습니다. 그가 말하고 의미심장한 분위기로 한참 동안 입을 다물었다. 그러는 사이 고개가 앞으로 나오고 진흙색 눈동자가 밝아졌다. 하지만 그 사람은 심장에 대해서 우리보다 아는 게 없습니다. 맞는 말이야. 노부인이 말했다. 칼을 들고 심장 구석구석을 잘라봐도 우리보다 더 잘 알지 못해요. 제 말씀을 보증해 주시겠습니까? 아니, 그렇겐 하지 않겠어. 노부인이 현명하게 말했다. 시프틀리 씨는 어디 분인가?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대신 주머니에서 담뱃자루와 담배 종이를 꺼내 한 손으로 능숙하게 담배를 만 뒤 한쪽 끝을 윗입술에 댔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나무 성냥을 꺼내 구두에 대고 켰다. 그는 불이 위험할 만큼 가까이 타들어올 때까지 신비의 불꽃을 연구하듯 성냥을 들고 있었다. 딸이 꽥꽥 소리를 지르며 그의 손을 향해 손가락을 흔들었고 그는 불꽃이 손에 닿기 직전에 코에 불을 붙일 듯 고개를 숙이고 손으로 불꽃을 가린 채 담뱃불을 붙였다. 그런 뒤 그는 꺼진 성냥을 던지고 저녁 공기 속으로 잿빛 연기를 날렸다. 그의 얼굴에 교활한 표정이 떠올랐다. 사모님, 요즘 사람들은 어떤 일이든 합니다. 제 이름은 톰티 시프틀릿이고 제 출신지는 테네시주 타워터지만 사모님은 저를 처음 보십니다. 제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제가 조지아주 싱글베리 출신의 에런 스파크스인지 엘라베마주 루시 출신의 조지 스피즈인지 미시시피주 툴러펄스 출신의 톰슨 브라이튼지 아닌지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나는 젊은이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 노부인이 짜증스럽게 말했다. 사모님, 사람들은 거짓말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가 남자라는 겁니다. 하지만 사모님, 그가 말을 멈추었다가 더욱 불길하고 차분한 어조로 덧붙였다. 남자가 뭡니까? 노인은 잇몸으로 씨를 씹다가 물었다. 그 주석통에는 뭐가 들었나 시프틀릿이? 연장입니다. 저는 목수입니다. 그가 잠시 뜸을 들이고 말했다. 젊은이가 여기서 일을 해주면 숙식은 대줄 수 있지만 돈은 줄 수 없어. 미리 말해두지. 답은 곧바로 오지 않았고 그의 얼굴에 이렇다 할 표정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는 현관 지붕을 지탱하는 강목 기둥에 몸을 기대고 느릿느릿하게 말했다. 사모님, 어떤 남자들에겐 돈보다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노부인은 아무 말도 없이 몸을 흔들었고 딸은 그의 목에서 오르락내리락하는 방아쇠를 바라보았다. 그는 이어서 부인에게 대부분의 사람은 돈에만 관심이 있다며 남자가 무엇을 위해 사느냐고 물었다. 남자는 돈을 위해 삽니까? 아니면 무엇을 위해 삽니까? 하고 물었다. 그리고 사모님은 무엇을 위해 사시느냐고도 물었지만 부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몸을 흔들며 외파리 남자가 정자에 지붕을 달아줄 수 있을까 하는 것만을 생각했다. 그는 많은 질문을 했지만 부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28살이고 많은 인생 경험을 했다고 말했다. 한때는 복음성가 가수였고 철도 노동자로도 일하고 장의사 조수로도 일했으며 석 달 동안 엉클 로이가 이끄는 레드 크리크 랭글러스와 함께 라디오에도 출연했다고 했다. 조국의 군대에 들어가 피를 흘리며 싸웠고 외국도 안 가본 데가 없으며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세상에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을 보았다고 했다. 하지만 자신은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고 했다. 노랗고 통통한 달이 닭들 곁에서 잠을 자려는 듯 무화과 나무 가지 사이에 나타났다. 그는 남자는 세상을 제대로 보기 위해 시골에 가야 한다고, 자신은 매일 저녁 애초에 하느님이 설계하신 것과 같은 노을이 지는 이런 외딴 곳에 살고 싶다고 말했다. 결혼은 했나? 노부인이 물었다. 오랜 침묵이 흐른 뒤 그가 말했다. 사모님, 요즘 어디서 정직한 여성을 찾을 수 있나요? 손만 뻗으면 집을 수 있는 쓰레기는 원하지 않습니다. 딸은 몸을 깊이 숙여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쏟아진 머리 사이에 생겨난 삼각형 틈새로 그를 보았다. 그러다가 바닥에 털썩 쓰러져서 훌쩍거렸다. 시프틀리시가 딸을 일으켜서 다시 의자에 앉혔다. 따님이신가요? 그가 물었다. 무남 동료지. 노부인이 말했다. 세상에서 우리애만큼 착한 애는 없어. 세상 무엇보다도 소중한 애야. 거기다 아주 똑똑해. 청소도 하고 요리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닭 모이도 주고 괭이질도 해. 보석을 한 상자 갖다 준데도 이해하고 바꿀 수 없어. 그럼요. 어떤 남자에게도 따님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가 다정하게 말했다. 우리 아이를 원하는 남자는 이 집에서 같이 살아야 해. 시프틀리시의 눈은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자동차 범퍼에 가 있었다. 그러더니 그가 짧은 쪽 팔을 들어서 집과 마당과 펌프를 가리키는 듯한 동작을 하며 말했다. 사모님, 제가 외팔이일지 몰라도 이 농장에 부서진 물건 중 고치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그가 침울한 위엄을 갖추고 말했다. 제가 온전치 않다 해도 저는 남자입니다. 그리고 손마디로 바닥을 두드려서 자신이 하는 말을 강조했다. 저는 도덕적 지성이 있습니다. 그의 얼굴이 어둠을 벗어나 현관에서 비치는 불빛 속으로 들어갔고 그 자신도 이런 불가능한 진실에 놀란 듯 부인을 바라보았다. 노인은 그 말에 감동받지 않고 무덤덤하게 대꾸했다. 여기서 일하면 밥은 줄 수 있다고 이미 말했어. 차 안에서 자는 것도 개념치 않는다면. 사모님, 지난날 수도사들은 관 속에서도 잤습니다. 그가 기쁜 미소를 짓고 말했다. 그때 세상은 지금 세상만큼 개명하지 않았으니까. 노부인이 말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정자 지붕을 수리하기 시작했고 딸 루시넬은 바위 위에 앉아서 그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 뒤로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 그가 만드는 변화들이 눈에 확연히 드러났다. 그는 앞문과 뒷문 계단을 수선했고 돼지우리를 새로 짓고 울타리를 고치고 귀가 멀어 평생 말이라고 해본 적 없는 루시넬에게 새라는 말을 가르쳤다. 장밋빛 얼굴의 뚱뚱한 처녀 루시넬은 어디나 그를 따라다니며 쎄쎄 하고 박수를 쳤다. 노부인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은근히 흡족해했다. 사윗감을 탐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시프틀리시는 좁고 딱딱한 자동차 뒷좌석에서 두 발을 창밖으로 내밀고 잤다. 상자에 면도기와 물통을 담아 협탁처럼 썼고 뒷창에 거울을 세워두었으며 코트는 단정하게 옷걸이에 걸어 창문 한 곳에 걸어두었다. 저녁이면 그는 현관 계단에 앉아 이야기를 했고 노부인과 루시넬은 양옆의 흔들의자에 앉아 몸을 흔들었다.
노부인이 늘 바라보는 새 봉우리는 검푸른 하늘을 컴컴하게 등지고 섰고 이따금 행성들이나 닭들 곁을 떠난 달이 그곳을 방문했다. 시프틀리 씨는 자신이 이 농장을 보수하는 이유는 여기 개인적인 관심이 있어서라고 말했다. 그리고 자동차도 다시 달릴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자동차 보닛을 열고 안의 구조를 살피더니 자동차를 제대로 만들던 시절에 만든 차라는 걸 알 수 있다고 했다. 오늘날에는 한 사람이 볼트 하나를 끼우고 다른 사람이 다른 볼트를 끼우고 또 다른 사람이 다른 하나를 끼워서 볼트 하나당 사람이 하나씩이라고 했다. 그래서 요새 자동차 값이 그렇게 비싼 겁니다. 그 사람들 품삯을 죄에 줘야 하니까요. 한 사람 품삯만 줘도 된다면 차값도 싸지고 일꾼도 자동차에 진짜 관심을 갖게 될 거라고, 그러면 차도 더 좋아질 거라고 했다. 노부인은 그렇다고 동의했다. 시페틀리 씨는 이 세상의 문제는 사람들이 신경을 안 쓰거나 수고를 들이지 않아서라고 했다. 자신이 신경을 쓰지 않았다면, 또 오랜 수고를 들이지 않았다면 루시넬에게 말을 한마디도 가르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다른 말도 가르쳐봐. 노부인이 말했다. 무슨 말을 가르치고 싶으신가요? 시프틀리 씨가 물었다. 노부인의 합죽이 미소는 은근했다. 자기야라는 말을 가르쳐봐. 시프틀리 씨는 진작부터 부인의 속마음을 알았다. 다음날 그는 자동차를 손보기 시작했고 그날 저녁 부인에게 펜벨트만 사오면 차를 달리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부인은 돈을 주겠다고 하고 루시네를 가리키며 말했다. 저기 우리 애 보이지? 루시넬은 그에게서 30cm 정도 떨어진 바닥에 앉아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도 두 눈이 파랗게 반짝였다. 어떤 남자가 저 애를 데려가려고 하면 이 세상 누구도 내게서 우리 예쁜 딸을 빼앗아가지 못해 하고 말할 거야. 하지만 남자가 사모님, 저는 따님을 데려가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따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하고 말하면 나는 자네를 나무랄 순 없군. 나라도 이 튼튼한 집에서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여자하고 같이 살 기회를 저버리지 않을 테니까 자네는 똑똑해 하고 말하겠어. 따님이 몇 살인가요? 시프틀리 씨가 가볍게 물었다. 15인가 16인가 그래. 노부인이 말했다. 루시넬은 30이 다 되었지만 너무도 천진해서 나이를 짐작하기 힘들었다. 자동차에 페인트 칠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노기스로 삭으면 아까우니까요. 시프틀리 씨가 말했다. 그건 나중에 생각하세. 노부인이 말했다. 다음 날 그는 시내로 걸어가서 필요한 부품과 휘발유 한 통을 사가지고 돌아왔다. 오후가 저물어갈 무렵 헛간에서 굉음이 터져 나왔고 노부인은 루시넬이 어디서 발작을 일으켰나 하고 집에서 달려 나왔다. 루시넬은 닭상자에 앉아 발을 구르며 스에스에 하고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그 법석도 자동차 소리에 묻혔다. 자동차는 소음을 뿜으며 헛간에서 당당하게 나왔다. 시프틀리 씨는 운전석에 꼿꼿하게 앉아 있었다. 얼굴 표정은 지금 막 죽은 자를 일으키기라도 한 듯 진지하고 조심스러웠다. 그날 밤 노부인은 툇마루의 흔들의자에 앉아 몸을 흔들면서 즉시 계획을 작동시켰다.
자네는 순수한 여자가 좋지. 쓰레기 따위는 싫은 거지. 부인이 다정하게 물었다. 그렇습니다. 시프틀리 씨가 말했다. 말을 못하는 여자는 말대꾸도 안 하고 욕도 안 해. 부인이 말했다. 자네한테는 바로 그런 여자가 필요해. 바로 저기. 그리고 부인은 의자에 책상 다리로 앉아 두 손으로 두 발을 잡고 있는 루시넬을 가리켰다. 맞습니다. 루시넬은 제게 어떤 괴로움도 끼치지 않을 겁니다. 그가 인정했다. 토요일에 셋이 함께 자동차를 타고 시내에 나가서 결혼식을 올리세. 노부인이 말했다. 시프틀리 씨는 계단에서 자세를 늦췄다. 저는 당장은 결혼할 수 없습니다. 사모님이 원하시는 일에는 돈이 드는데 저는 돈이 없습니다. 그가 말했다. 자네에게 돈이 무슨 필요야? 부인이 물었다. 돈이 필요합니다. 그가 말했다. 요즘은 모든 일을 아무렇게나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내에게 멋진 여행을 시켜줄 수 있기 전엔 누구와도 결혼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호텔에 데리고 가서 좋은 음식을 대접하는 그런 것 말입니다. 저는 호텔에 데려가서 좋은 음식을 대접할 수 없다면 윈저 공작 부인하고도 결혼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배우며 자랐기에 어쩔 수 없습니다. 제 어머니는 저를 그렇게 키우셨습니다. 루시넬은 호텔이 뭔지도 몰라. 노부인이 웅얼거렸다. 이봐 시프틀리군. 부인은 의자에 앉아서 몸을 앞으로 미끄러뜨렸다. 그러면 자넨 집이 생기고 깊은 우물도 생기고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여자도 생겨. 돈은 필요 없어. 한 가지만 말한다면 세상은 사고무친으로 떠도는 불구자에게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 그 추악한 말은 말똥가리 무리가 나무 꼭대기에 내려앉듯 시프틀리 씨의 머리에 내려앉았다. 그는 곧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 대신 담배를 한 대 말아 불을 붙인 뒤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사모님, 남자는 정신과 육체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노인은 잇몸을 앙 다물었다. 정신과 육체요. 그가 다시 말했다. 육체는 집과 같습니다. 아무데도 가지 않아요. 하지만 정신은 자동차와 같습니다. 언제나 움직입니다. 시프틀리꾼. 부인이 말했다. 내 우물은 어떤 가뭄에도 마르지 않고 우리 집은 겨울에도 따뜻하고 저당도 없어. 법원에 가서 확인해 봐. 그리고 헛간에는 훌륭한 자동차가 있어. 부인은 신중하게 미끼를 놓았다. 토요일 전에 페인트를 칠하게 해주지. 돈을 주겠어. 어둠 속에서 시프틀리 씨의 미소가 불가에서 깨어나는 지친 뱀처럼 몸을 폈다. 잠시 후 그가 정신을 차리고 말했다. 제 말은 그저 남자에게 정신은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저는 비용 걱정 없이 아내와 주말 여행을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제 정신의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주말 여행에 15달러를 주겠어. 그게 내가 알 수 있는 최선이야. 노부인이 뒤틀린 목소리로 말했다. 그건 기름값과 호텔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식사비는 안 돼요. 그가 말했다. 17달러 50센트. 그게 내가 가진 전부니까 더 이상 짜내려고 해봐야 소용없어. 그 돈이면 점심을 먹을 수 있을 거야.
노부인이 말했다. 시프틀리 씨는 짜낸다는 말에 상처받았다. 그는 부인이 매트리스 밑에 돈을 더 감추고 있다고 믿었지만 어쨌건 이미 자신은 부인의 돈에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 일어서서 더 이상의 협상 없이 자리를 떠났다. 토요일에 세 사람은 페인트도 채 마르지 않은 자동차를 타고 시내로 나갔고 시프틀리 씨와 루시넬은 노부인을 증인으로 세우고 지방 법원에서 결혼했다. 법원을 나설 때 시프틀리 씨는 목을 이리저리 비틀었다. 그리고 누구한테 붙들려 욕이라도 듣는 듯 침울하고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저는 여기 만족하지 못해요. 그저 사무적인 서류 작성과 피검사뿐이죠. 그 사람들이 내 피에 대해 뭘 알아요? 설령 내 심장을 도려내서 들여다본다고 해도 나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요. 저는 절대 여기 만족하지 못해요. 법은 거기 만족해. 노부인이 날카롭게 말했다. 법이라고요? 법은 저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시프틀리 씨가 말하고 침을 뱉었다. 그는 차를 진녹색으로 칠하고 창문 아래쪽에 노란 띠를 둘렀다. 세 사람이 앞좌석에 타자 노부인이 말했다. 우리 루시넬이 예쁘지 않아? 아기 인형 같아. 루시넬은 어머니가 트렁크에서 찾아낸 흰 드레스를 입었고 머리에는 빨간 나무 버치를 꽂은 파나마 모자를 썼다. 이따금 노부인의 평온한 표정에 교활한 생각이 사막의 새싹처럼 빠르게 떠올랐다 사라졌다. 자네는 횡재했어. 그녀가 말했다. 시프틀리 씨는 부인을 보지도 않았다. 그들이 집에 도착하자 노부인이 들어가서 도시락을 가지고 나왔다. 그들이 떠나려고 할 때 부인은 자동차 유리창 가장자리를 움켜쥐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눈물이 나와서 더러운 주름살을 타고 흘러내렸다. 이때껏 이 아이랑 이틀도 떨어져 본 적이 없는데. 시프틀리 씨는 차에 시동을 걸었다. 나는 자네가 아니라면 누구에게도 딸을 주지 않았을 거야. 하지만 나는 자네 행동거지가 제대로 된 걸 보았어. 잘 가, 아가야. 부인은 흰 드레스 소매를 붙들고 말했다. 루시넬은 부인을 똑바로 보면서도 전혀 보지 못하는 것 같았다. 시프틀리 씨가 차를 움직였고 부인은 손을 떼었다. 이른 오후는 맑고 넓고 하늘은 푸르렀다. 자동차의 속도는 시속 50km에 그쳤지만 시프틀리 씨는 차가 오르막길과 내리막길과 굽잇길을 눈부시게 달린다는 상상으로 오전의 괴로움을 잊으려고 했다. 그는 오래전부터 자동차를 원했지만 전에는 형편이 되지 않았다. 그는 늦어도 해질녘엔 모빌에 도착하고 싶었기 때문에 속도를 올렸다. 그는 이따금 생각을 멈추고 옆자리에 루시넬을 바라보았다. 루시넬은 차가 집 마당을 벗어나자마자 도시락을 먹었고 이제는 모자의 버치를 하나하나 떼어서 창밖으로 던졌다. 그는 자동차가 있는데도 우울해졌다. 160km 정도를 갔을 때 그는 루시넬이 다시 배가 고파졌을 거라 생각하고 인근 소도시에서 은색 칠을 한 핫스팟이라는 식당 앞에 차를 세우고 햄과 오트밀을 주문해 주었다. 그녀는 자동차 여행에 피곤해져서 식당의 높은 스투르의자에 앉자마자 고개를 카운터에 얹고 눈을 감았다. 핫스팟에는 시프틀리 씨와 카운터 안쪽에 서 있는 창백한 청년뿐이었다. 청년은 어깨에 기름 헝겊을 두르고 있었다.
청년이 음식을 내기도 전에 루시넬은 부드럽게 코를 골았다. 여자분이 잠에서 깨면 음식을 주세요. 돈은 지금 드리죠. 시프틀리 씨가 말했다. 청년은 고개를 숙이고 루시넬의 붉은빛 도는 금발머리와 반쯤 감은 눈을 들여다보았다. 그러더니 고개를 들어 시프틀리 씨를 보고 말했다. 하느님의 천사 같네요. 히치하이커예요. 깨어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네요. 더스칼루사까지 가야 하거든요. 시프틀리 씨가 말했다. 청년은 다시 고개를 숙여 손가락으로 그녀의 금빛 머리를 살살 만졌고 시프틀리 씨는 떠났다. 혼자 가는 자동차 길은 전보다 더욱 우울했다. 오후가 저물어 가며 날이 무더워졌고 시골길은 평탄하게 펼쳐졌다. 하늘 저 멀리서 폭풍이 천둥도 없이 천천히 일어나면서 폭발하기 직전에 지상의 모든 공기를 다 빨아들이려는 것 같았다. 시프틀리 씨는 이따금 동승객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거기다 자동차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고도 느껴서 혹시 히치하이커가 있을지 계속 길을 살폈다. 이따금 경고 표지판이 지나갔다. 조심 운전으로 내 생명을 지키자. 좁은 도로 양옆은 메마른 들판이었고 여기저기 빈터에 오두막이나 주유소가 있었다. 앞쪽에서 해가 지기 시작했다. 앞창 밖으로 지나가는 태양은 위아래가 살짝 눌린 빨간 구체였다. 도로변에 작업복을 입고 회색 모자를 쓴 청년이 보여서 그는 그 옆에 차를 세웠다. 청년은 손을 들어 차를 세워달라는 표시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서 있었을 뿐이지만 작은 여행 가방이 있었고 모자를 쓴 품이 어딘가를 영원히 떠나는 것 같았다. 히치하이크를 원하는 것 같아서. 시프틀리 씨가 말했다. 청년은 그렇다는 말도 그렇지 않다는 말도 없이 자동차 문을 열고 안에 탔고 시프틀리 씨는 출발했다. 청년은 가방을 무릎에 놓고 그 위로 팔짱을 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시프틀리 씨 반대 방향을 바라보았다. 시프틀리 씨는 무언가 답답했다. 그가 잠시 후에 말했다. 친구, 우리 어머니가 세계에서 가장 좋은 어머니니까 자네 어머니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좋은 어머니일 것 같군. 청년은 그에게 어두운 눈길을 던지더니 곧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아들한테 어머니만큼 좋은 게 없지. 시프틀리 씨가 말을 이었다. 어린 시절에 기도를 가르쳐주고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을 때 사랑을 주고 옳고 그른 것을 가르치고 아들이 올바로 살게 하니까. 친구, 내 인생에서 어머니를 떠난 그날만큼 서글픈 날이 없었어. 청년은 좌석에 앉은 채 몸을 움직였지만 시프틀리 씨는 보지는 않았다. 그리고 팔짱을 풀어 한 손을 문 손잡이에 얹었다. 우리 어머니는 하느님의 천사였어. 시프틀리 씨가 조여드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느님이 어머니를 천국에서 보내주셨는데 내가 어머니 곁을 떠났지. 그의 눈이 눈물로 흐려졌다. 차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청년은 성난 얼굴로 그를 돌아보며 소리쳤다. 빌어먹을? 우리 어머닌 똥 깨고 당신 어머닌 스컹크야. 그러더니 문을 훌렁 열어 여행 가방을 들고 배수로로 뛰어내렸다. 시프틀리 씨는 너무 놀라서 30m 정도를 계속 문을 연 채로 갔다. 청년의 모자와 색깔이 같고 순무처럼 생긴 구름이 태양 앞으로 내려왔고 그보다 더 괴상한 모양의 다른 구름이 자동차 뒤로 기어왔다. 시프틀리 씨는
더러운 세상의 자신을 집어삼키려 한다고 느꼈다. 그는 팔을 들었다가 가슴에 털썩 떨어뜨리고 기도했다. 오 하느님, 폭우를 퍼부어서 지성의 모든 더러움을 씻어주소서. 순문은 천천히 내려왔다. 몇 분 후 뒤에서 요란한 천둥 소리가 울리며 굵은 빗방울이 자동차 뒤쪽을 주석 깡통처럼 두드렸다. 그는 얼른 엑셀러레이터를 밟고 짧은 팔을 창밖으로 내밀곤 질주하는 소나기와 경주를 하며 모빌로 달려갔다. 어떠셨어요? 뭔가 부조리 끝 같기도 하고, 뭔가 근데 서로 간의 그 속셈이 보이잖아요? 독자들에겐. 근데 그 속셈이 타협을 이루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것 같았어요.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노부인과 시프틀리시와의 대화에서 특히, 그리고 마지막 청년과의 대화에서도. 근데 이 플래너리 오코너의 작품들이, 제가 읽은 작품들은 굉장히 종교적인데 또 되게 차갑고 섬뜩하더라고요. 이런 섬뜩함은 다른 어떤 소설에서도 느껴보지 못한 것 같은데, 특히 사회에서 빛나는 자리에 있지 않은, 아니 평범한 자리에도 속하지 못한 그렇게 소외된 사람들에게 뭐랄까, 신이라는 존재가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가를 보여준다고 해야 되나? 근데 그 방식이 굉장히 차갑고 섬뜩해서 그 신의 존재를 되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소설에서는 이 순무처럼 생긴 구름이 주인공을 뒤따라와서 뭔가 주인공의 죄의식을 거느리는 것 같았는데, 또 정작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신에게 용서를 비는 게 아니라 폭우를 퍼부어서 이 지상의 모든 더러움을 씻어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이해하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그럼 시프틀리시는 그 루시네를 버리고 떠났잖아요. 그 자신의 행동이 노부인을 벌한다고 생각하는 건가? 또 휴게소에서 일하는 청년이 그러잖아요. 루신을 보고 하나님의 천사 같다고 했는데, 또 뒷부분에 시프틀릿은 자신의 어머니가 하나님의 천사 같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어머니 곁을 또 떠났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천사를 2번 버린 셈이잖아요. 그럼 무슨 뜻일까? 이게 루시넬도 엄마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이라는 건데,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이라는 걸 알아차리기가 너무나 참 세상적으로는 고난에 가깝고 그 선물이라고 받아들이기가 힘든 방식으로 보이잖아요. 그럼 그걸 깨닫지 못하는 어떤 인간의 어리석음, 또 그로 인해서 어떤 무서운 현실을 보여주도록 만들려는 건가? 작가는 당신이 구한 생명은 당신 자신의 것인지도 모른다라는 제목이잖아요. 그 시프틀리시가 그것과 앞에 말씀드린 것과 연결해서 시프틀리시가 루시넬과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을 하는 척 하잖아요. 근데 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작가가 의도한 뜻은 혹시 그럼 당신이 버린 생명은 당신 자신을 버린 것인지도 모른다라는 의미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면 또 다른 의미일 수도 있고, 등장인물들이 좀 이상한 사람 같이 보이기도 하고, 약간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같기도 하고, 등장인물들이 다 그렇잖아요. 근데 플래너리 오코너의 많은 인물들이 그래요. 다른 소설에서는 볼 수가 없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세상이 어떤 식으로 경험될까를 보여주는데 참 차갑고 어두워요. 뭔가 이 정말 거대하고 이 날카로운 칼이 이 인생들을 뒤에서 뭔가 내리치는 것 같아가지고 되게 불편하고 무시무시한데, 그렇기 때문에 더 뭔가 신의 존재를 생각하게 된다고 해야 되나? 왜 신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건가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모르겠어요. 되게 어려운 질문이고, 근데 이 왜를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 스스로 뭔가 신의 그 선한 의지를 억지로라도 캐내려고 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래야 인생이라는 게 뭔가 살아갈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무의미를 견디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오늘은 되게 무시무시한 질문을 던지는 작가인 플래너리 오코너의 소설 당신이 구한 생명은 당신 자신의 것인지도 모른다를 읽어봤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하네요. 그럼 저는 다음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